예. 안녕하세요. 산업보건학 입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산업하면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 직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occupationa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occupational health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작업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이란 말은 어,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주체를 뒀을 때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의 조도라든가 사용하는 물질이라든가 거기에 발생하는 분진의 농도라든가 유기용제의 농도라든가 소음, 교대 근무, 또 심적인 그러한 영향 이런 것들도 다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이제 지구에 사는 인간이 주체가 됐을 때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 파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바람, 흙, 땅, 물,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이런 것들도 다 환경이 되겠습니다. 태양풍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되겠죠. 어, 만약에 사람 속에 사는 파라사이트죠.寄생충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 그 호스트가 되는 사람의 기호, 담배를 많이 핀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겠죠. 이러한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은 그 작업장에 근로자가 근무를 할 때 그 근로자를 주체로 뒀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취급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한다는 건 recognize라고 하는데 그 인지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그 유해 물질에 대한 MSDS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읽고 그 물질에 대해서 증발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온도에서 끓는지 또 어떻게 불이 잘 날 수 있는 것인지 산도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취급 방법, 캐치 파이어인 경우에는 스파크만 이렇게 돼도 그 불꽃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뭐 자기 반응성이 있는지 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처 요령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물질에 노출됐을 때 또는 물질마다 TLV 값이 있습니다. 스레시 홀드 어, 어, 기준치 8시간 근무하고 1일 주 40시간 근무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유해성의 리미트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도 값을 에 따라서 어떻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에는 뭐 잘 흡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읽고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을 주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알 권리죠. 어, 잘 교육을 시켜서 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출 기준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장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업 환경 평가라고 합니다. 산업위생기사를 취득을 하면 이러한 작업 환경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건강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작업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농도가 높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런 개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 작업 환경 측정할 때는 유해물질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작업 환경 측정은 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회씩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규 어, 공장을 건설을 해서 가동을 했다 했을 때는 언제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야 되냐? 뭐 6개월 안에 해야 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산을 시작한 후로 30일 이내에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봤더니 거기에 쓰는 사용 물질이 에 따라서 TLV 값이 있으니까 그 농도 값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러한 노출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 주기도 이제 정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회 30일 이내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지나서 측정을 1년 안에 이제 2번을 해봐서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매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화학 물질이 발암성 물질이다. 이랬을 때는 이런 횟수 조정은 되지 않고 측정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발암성 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 물질이 2배 이상 초과됐다. 이럴 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도 2배가 아니고 그냥 초과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경우에는 노출 기준이 90dB인데, 이것은 85dB만 높아도 이상 되면 측정을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소음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노출 기준하고 별개로 85dB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은 90dB이고요. 작업하는 측정의 횟수에 관련해서는 85dB이 되겠습니다. 많은 외국의 나라에서는 85dB이 작업 환경 측정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귀가 나빠지는 그러한 소음 수치는 80dB에서부터 이렇게 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80dB이 넘어가기 때문에 에, 생산 라인에서 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80dB이 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 물질이라든가 작업 환경 중에 소음이라든가 온습도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업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동인 작업 시에 이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초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공학적인 대책, 그리고 관리적인 대책, 그리고 개인 보호를 착용한다든가 이러한 대책 등을 이제 나눠 놓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음이라든가
또는 분진, 고열, 금속 각용류, 그다음에 화학물질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0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여야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작업장을 신규로 가동하거나 또 변경됐을 때, 사용 물질이 변경되거나 공정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후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측정 주기 변경 대상은 그 3개월에 1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암성 물질이 초과됐거나 화학 물질이 2배 이상 초과 시에는 3개월에 1회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3개월에 1회 측정을 2회 연속을 했더니 노출 기준을 이제 2배를 초과를 안 했다. 화학 물질인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은 공정 변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 되면 1년에 1회 하는데, 발암성 물질은 6개월에 한 번씩 변동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측정 주기는 산업위생 기사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CGI의 미국 산업위생사 협회에서는 그 TLV 값, TWA라고 하면 Time Weighted Aver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 또는 주 40시간 근무해도 괜찮다는 TLV 값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TLV 값 이하에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감수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제 레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 값이라고 해서 STEL, Short Term Exposure Limit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시간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에 투여해서 15분 미만의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스텔 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WA는 보다는 농도가 좀 더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C라고 되어 있는 실린 값이 있는데, 이것은 천정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천정 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가성소다인 경우에는 2mg per 큐빅 메타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m 정도 되는 그 공간 면적에 2mg이 넘어서는 안 된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실린 값이 되겠습니다. 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오샤에서는 뭐 공고, 펠 값이 있고, 영국에서는 워킹 플러스 익스포저 리미츠라는 기준이 있고, 한국에서는 698종에 대해서 노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이오시의 기준을 많이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기본 개념으로는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척제로 많이 쓰는 트리크로레틸렌 TC 같은 경우 독성이 좀 약한 111 TC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도 유경제를 이제 대체를 하는데, 잘못해서 독성이 더 많은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서 대체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독성 작용하고 증기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이제 시간을 갖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가 되겠습니다. 격리는 이제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계인 경우에는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또
유해 물질이 많이 사용을 돼서 누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인 경우에도 배리어를 둬서 격리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생원이 너무 커서 발전소의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터빈실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이 엄청 큰 구역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스를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근로자가 그 부스에서 전화 통화라든가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시키는 방법도 쓸 수를 있겠습니다. 독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근로자를 또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환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환기 방법이 있고요. 전체 환기는 뭐 창문을 열어서 어, 공기를 환기를 시키는 방법처럼 그렇게 전체 환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소배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소배기는 이제 후드, 덕트, 공기 정화 장치, 팬, 배기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소배기 장치가 되는 거죠. 빵집에 이제 뭐 수증기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밖으로 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국소배기 그 세척 실인 것 같은데 그 세척제에 담갔다 이렇게 뺄 때 그 세척하는데 주위로 국소 배기를 이제 하는 그런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엄청 큰 경우에는 이제 그 송기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것들 기계 취급이라든가 또는 보호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독성은 어떤지 이런 교육과 또 훈련 등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체인 경우를 살펴보면 그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독성이 더 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은 이제 원래 이제 10ppm이었다가 요즘에는 노출 기준 1ppm 이하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젠은 이제 발암성 물질이죠. 그래서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ppm이 상관없이 이제 다른 물질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톨루엔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톨루엔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어서 본드에 이제 벤젠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는 톨루엔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0ppm도 요즘에는 50ppm으로 낮아졌습니다. 사이오마탄소인 경우에 5ppm인데 트리크로레탄인 경우에는 350ppm. 이 ppm이 클수록 독성이 이제 작습니다. ppm 수가 TLV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농도가 작아도 작으면 작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만큼 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대체 과정은 유사 업종의 사용 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 중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기용제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대체하는 그런 하자드 인덱스 계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격 조작을 한다든가 제한된 공간에서 취급 등 건강 환경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제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도 격리를 통해서 원격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이제 발생 지점을 갖다 완전 밀폐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식창의 방식으로 도입으로 이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 소각로 이렇게 가시면 소각로 투입구라든가 거기에서 발전소에서 이제 연소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시창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밀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벤틸레이션인데 산업위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락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체 환기하고 국소 환기가 있는데 국소배기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을 환기 설비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소배기 장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이그저스트 벤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큰 게 이제 후드, 덕트, 그다음에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서 팬, 그다음에 외부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환기 방식은 이제 제한적으로 독성이 약한 물질이고 발생이 적게 되고 그리고 그 발생원이 이동상이거나 여러 포인트에서 이렇게 발생이 될 때는 전체 환기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소계기 장치 왼쪽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발생원 근처에서 이제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발생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부식 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전체 환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기를 들여서 위에 벤츄레이터라고 하는 벤츄레이터나 또는 전체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환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소배기 장치는 이제 독성이 큰 물질을 많이 쓰고요. 전체 환기는 독성이 작은 물질은 이제 작은 물질이거나 발생이 아주 적을 때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 후드는 작업 방법 또는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 상황이라든가 유기화합물의 이제 증기의 비중, 음, 비중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물과 비교했을 때의 비중이 있고요. 공기와 비교했을 때의 비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기보다 뭐 증기화됐을 때 무겁느냐 아니면 가볍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저 고려를 해서 그 발산 형태를 가지고 어, 제거를 국수배기 장치의 후드를 하방해 줄 것이냐 상방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되게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형식을 써야 되겠고요. 국소배기 장치의 덕트 길이는 이제 배기관이죠. 짧게 하고 굴곡부 수는 아무래도 그 굴곡이 지면 질수록 압력 손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게 하고 그래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가시면 고깃집에 있는 거기에 배기를 이렇게 시키는 그 길이 나가는 부분이 덕트입니다. 그 덕트가 반듯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플렉시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덕트의
에, 취급은 용이하지만 기류에 영향을 많이 줘서 우툴투툴하니까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 정화 장치, 배풍기, 팬이죠. 그다음 배기구 순으로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볼 테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소배기 장치의 배기구는 외기로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흡기구 근처에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구의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 난간으로부터 1.5m 이상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정 제어 풍속 그래서 보통 0.5m/s 초당 0.5m의 기류를 가져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어, 거기에 이제 그 덕트가 이제 만약에 덕트 유속이다 하는 경우는 이제 덕트에 분진이 많이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덕트의 유속을 세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분진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작게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이제 후두인 경우에요. 그래서 하부 외부식 상방 흡입인 경우에는 1m/s. 포이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 드래프트 챔버라 그래서 그 안에 놓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속이 좀 작아도 됩니다. 외부에서 측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0.5, 하방도 0.5, 상방인 경우에는 1m/s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 캐노피형이죠. 입자상 물질은 아무래도 입자이기 때문에 유속이 더 세야 됩니다. 그래서 포이식 포이형은 0.7, 외부식 측방 하방은 1m/s, 상방은 1.2m. 왜냐하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극력에 의해서 그래서 더 세게 이렇게 유속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속을 갖다가 제어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컨트롤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또는 물질을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뺀다 그래서 캡처 벨로시티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이제 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건강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리 방법하고 병행하거나 그런 것이 이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개인 보호구를 하는데 호흡기 보호구인 경우에는 이제 앞면 반면형 또는 이제 송기 마스크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더 좋은 거는 뭐 소방관이나 스쿠버 장비처럼 되어 있는 별도로 산소통을 쥐고 다니는 공기통 쥐고 다니는 그런 스쿠버 방식을 쓰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개인 보호가 되겠고요. 사용 물질에 따라서 개인 보호의 재질도 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용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용기를 개방할 경우에 환기 설비라 병행해가지고 이제 개인 보호구를 써야 되는데 작업의 특성상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 보호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밀폐 공간 출입할 때에는 산소 결핍 장소 작업 시 또는 뭐 바람, 고독성 물질 취급 시는 환기 설비에서 병행해서 이제 써야 되겠고 산소 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또 쓰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독 마스크도 송기 마스크로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스쿠버 장비로 이렇게 바꿔서 개인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 에듀케이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업병 원인 중에서 근로자 교육상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표준 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가 지친 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숙지되거나 할 경우에 많은 그리고 사용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독성이 어느 정도 큰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훈련도 해야 됩니다. 드릴이라고 하는데 노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서 꼭 숙지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요 산재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취급 시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출 가능한 유해 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그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꺼리고 있어서 특히 이제 유해 물질인 경우에는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사전에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어, 3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M은 이제 머터리얼이 되겠고요. S는 세이프티가 되겠고, D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S는 슈트, 하고 슈트스가 되는데 그 슈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8장에서 10장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 하면 그 화학물질에 대한 함유한 물질의 제재 명칭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물리화학적인 성질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화재 폭발 시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환경에 쏟아져서 노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고기는 언제 죽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거기 발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손에 닿으면 자극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농도별로 보호구는 어떤 것을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MSDS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지하고 화학물질 사용량, 종류 증가에 따라서 유해성 자료를 꼭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MSDS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GHS MSDS로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서부터는 GHS MSDS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SDS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이제 MSDS 작성, 비치, 게시가 고용노동고시 제4조, 5조, 6조, 10조에 되어 있고요. 그 물질 통에도 이제 MSDS 경고 표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11조에서부터 15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공단에 가면 이런 경고 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SDS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DS의 양도라든가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노동부 고시 8조에 있고요. 이러한 MSDS 교육에 대해서도 16에서 18조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MSDS에 대해서 특히 이제 GHS MSDS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